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3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침체된 경기와 더딘 물가 하락세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선제적 자본 확충을 통한 손실 흡수 능력 제고를 주문했습니다.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금융 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 손실 현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다. LG전자가 본격적으로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에 나섭니다.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항만, 터널, 빌딩 등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건설사들이 저탄소 건설 자재 개발과 도입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침체된 경기와 더딘 물가 하락세를 모두 고려한 조치였는데요. 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국내 경제 회복에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3.5%의 현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오는 7월까지 기준금리 3.5% 시대가 장기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경기와 물가 사이 복잡한 저울질의 결과였습니다. 먼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 속 더딘 IT 반도체 산업 회복 등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세는 완만한 모습이며 이에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6%에서 1.4%로 내려잡았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전망치 1.5%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늦어지는 IT 산업 반등, 미미한 중국 리오프닝 효과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 총재는 여전히 물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섣부른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총재는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세는 뚜렷하지만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며 목표 물가 수준까지 수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꺾이지 않고 4%대를 유지 중인 근원 물가에 대한 우려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둔화되고 있지만 근원 물가 속도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에 그런 물가 속도를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셨고요. 더딘 물가 하락 속도에 금통위원 전원이 3.75%까지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뒀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장기화되는 저성장, 고물가라는 금리 상하방 요인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은의 앞으로의 기준금리 결정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시중은행에 손실 대비를 위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급증한 대출 부실화에 따른 건전성 강화 일환인데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대출 공급을 줄일지 주목됩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오후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비율을 1% 더 상향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란 빚이 급증하는 시기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본을 선제적으로 적립하도록 부과하는 의무입니다. 손실을 예상해 쌓는 대손충당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대출 부실에 대한 손실을 미리 대비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경기대응 완충자본 부과 결정은 지난 2016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금융당국이 급증한 대출 규모와 잠재 부실의 현실화 가능성을 심상치 않게 바라보고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은행들은 내년 5월부터 빌려준 돈을 위험 정도에 따라 다시 계산하는 위험 가중 자산의 1%에 해당하는 자본을 추가로 쌓아야 합니다. 업계에선 대략 이 금액이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대응 완충 자본으로 묶인 금액은 다른 곳에 쓸 수 없어 은행들 입장에선 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 대출 공급을 줄일 수 있는 명분을 가진 제도여서 내년 5월까지 대출을 줄이는 움직임도 보일 수 있습니다. 대출도 줄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충당금 많이 쌓으니까 현재 나고 있는 이익보다는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미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 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올해 들어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잇따라 내리면서 최저 3%대 금리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체감하는 대출자들 일부에 불과했는데요. 오는 6월에는 상당수 대출자들이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차주들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의 중거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가 금리 변동 주기인 6개월 전보다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4%로 한 달 전보다 0.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0.54%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이후 신규 대출을 받았거나 금리가 조정됐던 차주들은 재산정 시점에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여러 대출자들이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픽스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금리 인하 체감은 더 확대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코픽스와 연동된 주담대 금리 하단은 9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고 오늘 기준 주요 5대 은행 주담대 금리는 3.97에서 6.088%로 집계됐습니다.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2%대로 떨어진 상품이 등장해 5월 코픽스도 하락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3차례 연속 동결된 부분도 대출자들에게는 희소식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올리진 않을 거란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반영된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시중에서 대출 금리가 좀 내렸던 거는 앞으로 금리나 기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내려간 금리 반영이 되면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요. 지금부터 연말까지 계속 내릴지 안 내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단 장기간 고금리에 허덕이던 차주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은 추후 미국 통화정책이나 다른 지표들을 더 살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LG전자가 전기차 충전기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에 나섭니다. 국내를 넘어 성장 확대폭이 큰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LG 디지털파크. 지난 24일 LG전자 임직원과 GS 관계자들이 1호 충전기 제품 생산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집과 사무실, 상업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7kW, 100kW, 200kW 등 총 4종의 충전기 제품이 공개됐습니다. 이들 충전기는 안정성과 설치 공간의 효율화, 사용의 편리성 등을 높였다는 게 LG전자의 설명입니다. LG전자는 일찌감치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2018년 전기차 충전 솔루션 선행 개발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GS 칼텍스가 오픈한 미래형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 통합 관리 솔루션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직 개편에선 이 사업을 전담하는 EV 충전 사업 담당도 신설했습니다.
LG전자는 B2C와 B2B 사업을 통해 날로 다양해지는 전기차 충전 고객들의 충전 경험 가치를 높이고 맞춤형 복합 충전소 건설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제조, 품질 관리 및 AS, 공급망 역량을 앞세워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성장 확대폭이 큰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제품 출시와 현지 충전 사업자와의 사업 모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LG전자 자회사로 편입된 전기차 충전기 업체 애플망고는 하이비 차저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2019년 설립된 하이비 차저는 전기차 충전기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LG전자는 지난해 하이비 차저의 지분 60%를 인수하며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굴뚝이 없는 건설 현장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발걸음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8%가 콘크리트의 주 원료인 시멘트 관련 산업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국내 건설업계는 탄소 배출을 줄인 콘크리트 등 저탄소 건설 자재를 개발 도입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건설사들이 고성능, 고품질의 저탄소 친환경 건설 자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맏형 현대건설은 최근 스위스에 위치한 세계적인 친환경 건설 자재 전문 기업 홀심과 저탄소 건설 재료 공동개발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으로 현대건설은 탄소 발생 저감 점토 활용과 신재료 개발, 해양 환경 대응, 고내구성 콘크리트 기술 개발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저탄소 건설 재료 적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롯데건설은 기존 콘크리트보다 탄소 배출량을 최대 9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콘크리트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콘크리트는 온도가 높을수록 강도가 높아져 고온가열로 1톤을 생산할 때 0.9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반면 친환경 콘크리트는 아파트 시공 시 1000세대 기준으로 6000톤가량의 탄소 저감이 가능해집니다. IS 동서도 환경부로부터 12개의 콘크리트 제품군에 대한 환경 성적 표지인 EPD 인증을 획득하면서 적극적인 탄소 저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으로 이 인증을 받은 건설사는 IS 동서가 처음입니다. 최근 글로벌 건설 시장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 건설 입찰의 저탄소 건설 자재 사용에 대한 요건이 추가되거나 시공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건설 자재가 아니더라도 공사 현장에 투입된 모든 것이 탄소 저감의 대상입니다. 하나 건설 부문의 경우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포레나 근무복을 모든 현장에 도입했습니다. 친환경 포레나 근무복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100% 재활용 폴리에스터 소재로 일반 소재에 비해 생산 에너지를 60%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축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하나 건설 부문은 다양한 자원을 재활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미중 양국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입장이 점점 남처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닥 찍은 국내 반도체주 주가 전망에 먹구름이 낀 모습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증권부 김혜영 기자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상황 어떻습니까? 네, 중국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공식적인 첫 제재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마이크론 제품에 심각한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며 구매를 중단토록 했는데요. 자, 이렇게 첨단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중국을 제재하려는 미국에 대한 맞불 조치로 읽힙니다. 특히나 이번 조치는 G7 정상회의 직후에 나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처럼 미국의 한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서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선 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미국 역시나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미국은 중국의 제재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며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관해 강하게 맞설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미 3년 전부터 마이크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한국 기업과 또 자국 기업에 대한 생산을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것 같은데 우리 기업한테는 호재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악재로 작용할까요?
네,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과 함께요. 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에서의 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채우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건 굉장히 표면적인 해석일 뿐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동맹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말라라고 강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특히나 미국이요. 지금 반도체 첨단 생산 설비에 관해서 중국으로의 반출을 불허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지금 유예를 준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후에 구체적인 상황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는 주가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춤하던 국내 반도체주가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국내 반도체주 주가에 긍정적인 부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에 7만 원 선을 터치를 했고요. 네. SK 하이닉스는 6% 가까이 오르면서 10만 3,5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건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 5개월 동안 삼성전자의 주식을 9조 원이 넘게 사들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적이 개선된 것이냐? 이 부분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반도체주는 주가와 실적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실적이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성격을 지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다라는 강력한 기대감이 있는 데다 지금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점이 유효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관건은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일 것 같은데 앞으로의 주권과 전망 어떻습니까? 네, 일단 증권가의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앞으로 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지가 되면서 반도체주의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 회복 시그널을 3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두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2분기 들어서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3사의 D램 출하량이 예상량을 웃돌며 재고가 줄어들고 있고요. 3분기에는 또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처럼 수요가 크게 늘지 않더라도 감산 효과로 인해서 D램과 낸드의 수급 균형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또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전일 밤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왔습니다. AI 산업이 전반적으로 태동하면서 반도체 업황도 반등기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자, 이에 따라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혜영 기자와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반도체 패권 전쟁 이슈와 이에 따른 국내 반도체주 주가 향방에 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시내 면세점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면세 주류를 공항 출국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이후 주저앉은 면세업계의 활례를 틔우기 위해 마련 중인 대책인데요. 사실상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만큼 면세 사업자들마다 득실 따지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의 면세주류 스마트 오더 판매 허용 합의를 올해 상반기 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류를 온라인으로 구매해 매장에서 수령하는 스마트 오더 시스템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시내 면세점의 주류 품목 온라인 구매는 현재까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면세주류 스마트 오더 판매 허용 도입을 추진했고 어제 해당 고시 개정을 위해 중소 중견 면세점 업체와 만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소비자의 편리성, 소비자로서의 권리 이런 걸 생각하면은 또 면세점 시장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안 좋았는데 면세점 시장을 좀 계속 활성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최대한의 서비스를 또 베풀어야 되고. 해당 고시 개정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는 기업은 롯데면세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있었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탈락하며 이달 초 인천공항의 주류 예약 서비스를 다음 달 12일부터 종료한다고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오더 서비스가 도입되면 시내 면세점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부분의 매출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롯데면세점은 이미 월드타워몰에 위스키 특화 매장 입점을 추진하며 업체 선정에 나서는 등 시내 면세점 주류 정책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아직까지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중소, 중견 면세점의 경우 인천공항 입찰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제기됩니다. 현재 중소, 중견 면세점은 온라인 면세점 구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유통대기업과 함께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기중앙회는 2023년 유통상생대회를 열고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에 포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중소기업 판로, 교육 콘텐츠 등 지원에 힘쓴 갤러리아 백화점, 롯데쇼핑 이커머스, AK플라자, 11번가, 지마켓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날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유통분야 상생협의체에 새롭게 참여하는 협약식도 진행됐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발족한 이 협의체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도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형마트가 새롭게 참여하는 유통분야 상생협의체를 통해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중소상공인과 유통 대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뉴 푸조 408을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푸조 글로벌 CEO가 직접 방한해 미래 푸조 브랜드 전략을 전했는데요. 박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면에서 루프 후면까지 거대한 유리로 덮여 있어 마치 우주선이 착륙한 모습입니다. 푸조 브랜드데이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된 인셉션 콘셉트카입니다. 외관 전면부에는 푸조의 상징적 디자인, 사자발톱을 형상화한 라이트 시그니처가 적용됐습니다. 푸조의 미래 정체성을 보여주는 콘셉트카의 특징은 국내 출시된 U408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 are showing 48 and also Inception that give you a glimpse of what we would like to introduce in the future. But I would say you have a highly dynamic and attractive car with 48, and as you can see with Inception, this is really something we would like to pursue in the future. 역동적인 고양이 모양이 연상되는 펠린 포스처가 미래형 컨셉트 차량과 뉴408에 담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패스트백 스타일의 뉴408은 세단이 연상되는 낮은 전고와 상대적으로 넓은 전장으로 세단과 SUV의 강점을 모은 차량입니다. 푸조는 기술력과 감성을 담은 뉴408 출시를 통해 개성을 중시하는 한국 소비자를 공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푸조는 5E를 기반으로 한 이 라이온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5년까지 모든 라인업에서 전기차 버전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을 검토 중인 정부가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제도가 개선되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출신 가사 근로자도 국내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상승해 지난해 5월 첫 주 이후 1년여간의 하락을 멈추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포스코가 중국 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응해 현지의 기가스틸 가공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초고강도 자동차용 강판인 기가스틸은 전기차 경량화를 위한 필수 소재로 꼽힙니다. 우리은행을 이끌 차기 은행장 후보가 이석태 우리은행 국내 영업부분장과 조병규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로 좁혀졌습니다. 우리금융 자회사 대표 이사추천위원회는 내일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는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비와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영서에는 오전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이남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오전 한때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으니 내일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27.4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당분간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더 오르고 낮 최고 기온은 조금 내려가서 일교차는 작아지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를 보이겠고 아침 기온은 17도, 18도로 점차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는 오전에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7도로 시작해 낮에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하늘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 속초와 강릉 1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속초 2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오전에 하늘 흐리다가 오후에는 전주와 광주, 대구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와 부산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광주 25도, 부산 21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흐린 가운데 서해에는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영서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